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이제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상반기 강의가 끝나고 하반기로 들어가는데, 매 강의의 시작에서 이제 OT,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뭐가 선생님들에게 정말 중요한지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보고, 그리고 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영역별 문제풀이는 앞에서 공부했던 이론이나 압축 또 기출 분석의 모든 강의들이 다 집약돼서 문제를 푸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좀 써볼까요? 제가 시작할 때는 문제 친화도. 사실은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들이 선생님들한테 좀 친해져야 된다. 이 문제는 다 근원이 어디 있냐면 기출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에서 동형으로 약간 이 기출을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바꿔간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친화도를 높이고 친화도가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게 뭐죠? 친해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력을 높인다.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게 문제풀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문제풀이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개강 신고하면서 밴드에다가 올리긴 했어요. 우리 직인강 할 것 없이 선생님들 모두 다 밴드에 가입하셔서 밴드에서 의사소통을 할 텐데 제가 뭐라고 올렸냐면 이 강의는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는 거다. 네. 직강에 지금 계신 선생님들은 다 이제 문제를 풀고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강의를 들을 그런 세팅이지만 사실 인강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문제풀이를 생략하고 그냥 강의를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이 강의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본인이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지 않고 강의 해설만 듣거나 강의 해설만 읽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뭐 아주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정말 그 최고의 효율과 효과를 가지려면 반드시 본인이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풀고 그 문제 푼 것을 확인하고 다시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밴드에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3단계를 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강조 안 했는데 보니까 합격을 시키려면 좀 약간 강하게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뭐 이전에 내가 어떻게 이론을 공부했고 이전에 뭐 기출 공부를 어떻게 했고 나는 다른 강사님을 들었고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고 그냥 지금 강의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 뭐 상태가 어떻든 매 회차의 문제를 푼다. 첫째, 문제를 풀고 반드시 인증을 한다. 내가 문제 푼 것을 밴드에다가 인증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굉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빠지지 않고 계속 하겠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계속 인증하면 저희가 선물을 드려요. 네, 그 선물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받으면 나는 합격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증하는 게 첫 번째. 문제 풀고 인증한다. 두 번째는 뭐죠? 강의를 듣는다. 네,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내가 문제 풀고 인증을 했는데 뭐 굳이 강의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강의를 왜 신청해요? 그렇죠? 강의를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복습을 한다. 네, 복습을 한다. 자, 복습을 하면서 예시 답안을 같이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복습하는 과정도 인증을 해주실 수 있도록 제가 밴드에다가 올해는 일주일에 2번 인증할 수 있게 해놨어요. 첫 번째는 답안 인증, 두 번째는 공부한 거 인증. 네. 이거를 앞으로 지금 7, 8월 시작 7월달 첫 강의잖아요. 앞으로 시험 때까지 선생님들이 계속 하시면 합격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따지세요.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 임용 강의를 나름 오래 해왔는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합격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이 좀 유하거든요. 다른 말로 좀 착해요. 그래서 강력하게 푸시를 못했는데 올해는 전략을 바꿨어요. 좀 강력하게 가야겠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꼭 합격시켜야겠다. 그런 이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는 이번 강의 시즌 내내 마지막까지 꼭 하시고 시험장 가서 시험 치고 나서도 합격 인증. 그렇죠? 문제 풀었다. 시험장 들어갔다. 시험장 들어가서 나왔다. 시험장에서 문제 푼 거 인증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네, 너무 과하니까 그건.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같이 이게 우리가 뛰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선생님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의지를 좀 다지고 본격적으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별 문제풀이는 총 8회로 진행이 돼요. 저는 이제 지역사회 간호로 시작을 하지만 지역사회 간호가 오늘 1회, 그리고 다음 주 2회, 그리고 나서 성인 1, 2회가 진행되고 8월 달에는 다시 또 제가 계획표를 올려드리겠지만 여성아동 간호가 2회, 그리고 정신간호가 2회, 총 8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회로 진행되는 사이에 이제 7월 달에는 2번의 특강이 있어요. 내일 한 번 있고, 그 다음 23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7월 달에 2번의 특강은 지역사회 간호와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는 특강 한 번, 그 다음에 7월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 특강은 굉장히 중요한 특강이에요. 법령을 가지고 특강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특강은 반드시 들으시고 달달달 외운다. 선생님들 아마 그렇게 공부하고서는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제 칼을 갈고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두 강의를 들으시고 8월 달에는 다시 공지를 드리겠지만 정신간호와 관련된 2번의 특강이 있어요. 사실 왜 지역정신의 특강을 그렇게 준비하냐면 제가 강의를 해서만이 아니라 실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반드시 출제되는 것들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직강 선생님도 오셔서 강의 들으시면 가장 좋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간식을 간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나 살 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인강으로도 꼭 들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8월 달도 마찬가지로 2번의 특강을 통해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월은 그렇게 딱 아주 완전 완성되는 맞춤의 강의와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 9월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즌이에요. 7, 8월을 잘 보내면 9, 10월은 그냥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진행을 해가면서 선생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지난하다는 게 어려워요. 임용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동급 최강의 시험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졸업을 했든 학부생이든 뭐 몇 년 차가 됐든 다 상관없이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들 그걸 알고 본인이 공부하다가 어려울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거 같이 해주려고 지금 강의하려고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저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뛰려면 좀 체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요즘은 체력 보강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 함께 열심히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던 이론은 기본, 그쵸? 맥 1권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다음 6월 달에는 암기의 맥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1권의 전공보건의 맥 1권에 나온 내용이나 암기의 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대부분 문제를 설명하지만 간혹 이 영역을 벗어나거나 이 영역에서 약간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제가 그건 100% 이 안에다 다 넣어놓습니다. 선생님들 자료를 보다 보면 이건 맥에 없었던 건데 외우세요. 네, 맥에 없었던 건데 왜 집어넣었지? 외우라고 넣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잘 섭취하시면 좋겠다. 이거를 예전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 강의를 진행하려다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추가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사전에 다 발견하고 완전히 완벽한 강의 교재 뭐 이러면 좋겠지만 이 트렌드라는 것이 있고 약간의 변화를 계속해서 저도 감지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영역별 문제풀이부터 실전 모의고사까지의 모든 자료들을 잘 압축해서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지역사회간호 1회차 강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아마 모의고사 형태의 세팅으로 이렇게 공부를 또 시험을 보고 나니까 많이 지치셨을 텐데 좀 여유롭게 릴렉스 하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은 제가 해야죠. 선생님들을 보고 강의를 하려니까. 자, 근데 이제, 오전에 문제 푸시면서 어떠셨어요? 난이도를 A, B, C로, A, B, C 정도로 나눈다고 하면, 자, 문제의 난이도는 다 침묵하는, 묻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문제의 난이도라는 건 항상 개인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느끼는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옆에다가 난이도를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철저하게 출제자 관점에서 선생님들이 요거는 답쓰기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답 쓰는데 조금 뭐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으로 중, 중상, 뭐 가끔 상 이렇게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여기 신경 쓰셔 나는 상 문제를 맞췄어 뭐 내지는 나는 중하 문제를 틀렸어 이러실 필요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는 문제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내용들을 참고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컬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지역사회부터 시작을 하지만 지역사회, 성인, 여성아동, 정신 모두 다 매 영역별 문제풀이 시작의 세팅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페이지, 첫 바닥이죠. 처음 한 바닥은 다 이 시험 문제 지금 23문제가 출제가 될 때 각 영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 거기서 뭘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는지 보시다시피 핵심 개념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제까지 분석을 해보면 이 핵심 개념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에서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나중에 이거를 8회차를 강의를 듣고 나면 이 첫 번째 바닥에 있던 페이지만 다 모아가지고 한 8장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이렇게 넘기면서 7, 8월 달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렇게 학습을 하셔도 복습이 가능한 그런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문제를 다 외워버리면 매 시간마다 나오는 문제들을 외우면 뭐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근데 문제를 다 외운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미 문제의 구성에서도 그것을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지역사회 간호의 개론이 있고 그렇죠? 이론이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개론과 이론, 그리고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지역사회 간호 보건행정, 그다음에 역학과 질병관리인데 딱 한 파트에서 문제를 안 냈어요. 뭐냐면 간호과정 파트에서 문제를 안 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호과정 파트는 지역사회 간호과정에서 사정진단 계획수행 평가라는 영역이 들어가고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임용시험에서 간호과정 관련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문제, 오마 문제분류 체계와 관련된 진단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문제 출제의 방향이라든가 경향이 조금씩 바뀔 때가 있어요. 가까운 예로 저는 이제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이나 모든 시험을 다 두루 섭렵해서 확인을 하는데 지난 6월 달에 치루어진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까지 간호과정 문제를 거의 한 5, 6년 동안 전혀 내지 않다가 갑자기 간호과정 파트만 문제를 다 내버렸어. 그래가지고 시험에 진짜 대파격이 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문제 내용이 막 너무 어렵거나 도저히 다룰 수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다루는 영역이 바뀌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시그니피컨트한 유의한 점이 있습니다. 임용은 현재까지 그렇게 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 간호과정과 관련된 문제는 영역별에서 크게 다루지 않지만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이후에라도 문제를 제기를 해드릴 테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진단에 관련된 게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진단 또는 중재적인 측면에서 중재에 뭐가 들어가죠? 조정, 감시, 감독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출제 임용에서는 아니지만 관련 시험들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지금은 우리 기출의 경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영역별을 다루는 전체 영역 맥락들을 풀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우선시해서 다루었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탁이 쓰러지려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각각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제가 정리를 드릴 텐데 혼자 복습을 하실 때도 이 전체 페이지를 다시 보시면서 이런 게 나왔었고 나는 이건 답을 잘 썼다, 잘 못 썼다. 형광펜으로 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정말 답을 몰랐다고 생각되면 뭐 HP 2030의 비전이라든가 또는 뭐 역조건이라든가 이렇게 특정 파트들을 답을 잘 못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선생님들이 내 취약점을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내 취약점을 확인해서 제가 압축 강의나 기본 강의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제는 무슨 싸움이냐면 정확하게 용어를 알고 답을 쓰느냐 못 쓰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론에서는 이런 게 있죠. 잘 모를 수 있지만 한번 익혀보세요. 다시 암기하면 됩니다 하는데 문제풀이 시즌은 좀 달라요. 계속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당장 이제 오전에 문제를 풀 때 막 펜이 막 나가는 사람이 있고 딱 멈추는 경우가 있죠.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 어느 부분을 가장 못 쓰는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에 표시를 딱 해두세요. 예를 들면 뭐 비례사망지수를 모르겠다. 뭐 선별검사에서 뭐 예측도를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좀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지역사회 간호 개론, 또 지역사회 유형, 또 스미스의 건강 개념, 이런 부분들을 다룹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지역사회 간호 개론은 전통적으로 문제가 집중된 적이 없습니다. 임용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기감에서 구조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감정적 지역사회. 보통 국가고시나 공시, 공무원 시험 등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유형화되어 있는 경우. 선생님들 뭔가가 유형이 나뉘어지고 분류가 다르다. 똑같은데 뭔가 나뉩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100% 출제가 될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럼 지역사회 유형을 구조적, 기능적, 감정적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그 구조적, 기능적, 감정적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은 유형을 나누거나 분류를 하는 것으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용에서만 출제가 안 됐었어요. 자, 보니까 이와 같은 유형 또는 분류에 대한 이해는 실제 지역사회 간호를 실행하는데 선행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행정구역은 서로 다르지만 자연환경이 같아서 동일한 생태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자, 답을 썼지만 구조적 지역사회입니다. 구조적 지역사회. 이 구조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와 감정적 지역사회 이전에 지역사회 자체는 원래 뭐가 중요하죠? 지리적인 영역 그리고 상호 유대감 내지는 공동 유대감 그렇죠? 네. 그리고 상호작용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사회 간호학 교재들에서. 자, 그러나 지역사회를 분류할 때 구조적이냐 또 기능적이냐 감정적이냐 이런 분류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니은에 볼까요? 여기 자신이 현재 속해 있는 집단이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달리 출생지와 같은 지연, 학연, 혈연 등과 같은 인맥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뭐냐? 이건 감정적 지역사회예요. 감정적 지역사회. 자, 감정적 지역사회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소속 공동체뿐만 아니라 특수 흥미 공동체 이런 것도 들어가죠. 자, 이런 두 가지 구조적 감정적 지역사회 말고 기능적 지역사회. 선생님들 당연히 그렇게 공부하시겠지만 시험 문제에 구조적 지역사회가 나왔다. 기출이 구조적 지역사회가 나왔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는 구조적 지역사회만 봅니까? 바보죠 그러면. 그 말고 다른 걸 봐야지. 그래서 기능적 지역사회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죠? 자원 공동체라든가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 그게 제가 맥일곤에서도 딱 써놓은 키워드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내용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자, 한편 전통적으로 이 유형에 대한 분류 말고 스미스의 건강 모형이 한 번쯤 출제가 될 만한데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스미스라는 사람이 건강을 바라볼 때 크게 네 가지의 관점을 얘기했어요. 행복론, 적응론, 역할수행론, 그리고 임상적인 모형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써놨죠? 행복론, 적응론, 역할수행론, 임상적 모형이 그것이다. 이 중 적응론에 따를 때 선생님 이런 패턴들을 제가 이론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이해할 때 자, 실제가 있고 그 실제를 이론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떤 용어로 풀어낼 것인가 이게 항상 시험 문제의 기본 틀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론, 적응론, 역할수행론, 임상적 모형 중에 적응론을 여기다 가지고 와서 건강을 적응론에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라 이거예요. 그럼 건강에 대한 적응론의 관점에서 디귿은 뭐냐? 건강이란 뭐죠? 적응하는 것이다. 적응 또는 적응적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질병은 뭐죠? 부적응. 그렇죠? 부적응, 비적응. 네. 부적응적인 행동, 부적응적 행위. 근데 우리 교과서들이 사실 더 나빠요.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놔.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다 답 써놨는데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행위, 이게 적응적 행위다. 또 환경으로부터 체계의 소외다, 이게 부적응적 행위다. 이렇게 써놓은 교과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선생님 요 세팅이에요. 실제를 이론에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용어가 뭐냐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이론을 적용해서 그 이론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내가 써낼 수 있느냐. 못 써내면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아니, 나 그 이론 알아요. 알면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써보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모르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스미스의 건강에 관한 관점의 적응론이 아닌 만약 역할 수행론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제가 23년도에는 역할 수행론에 대한 것을 문제로 냈는데 역할 수행론에 있어서의 건강은 뭐죠? 역할 수행을 한다. 역할 수행론에 있어서의 건강하지 못한 것은 못한다. 장난하나 이런 거죠. 역할 수행의 실패 이렇게 쓰죠. 그런 이제 개념들을 좀 익히고 갈 필요가 있다. 제가 장황하게 더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교재에 그대로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교재를 보시든 우리 맥 1권이나 암기의 맥이나 기타 다른 교재나 교과서 등이 다 있는데 뭐 교과서 지금 찾아서 막 볼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요약서의 우리 교재 안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제가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얘기할 때 대상자 중심의 역할이 있고 서비스 전달 중심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인구 집단 중심의 역할이 있어요. 자, 이 역할이라는 게 왜 중요하죠? 사실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안 중요하면 지역사회 간호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역할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바로 앞에 문제도 이게 어떤 근거, 이론에서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아. 이 역할은 뭘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근거 베이스가 뭐냐. 자,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임용에 대비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있어요. 외우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때는 그 역할의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카테고리가 대상자 중심의 역할, 그리고 서비스 전달 중심의 역할, 마지막 세 번째 인구 집단 중심의 역할. 이거 제가 기본 강의부터 압축 강의까지 반복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세 가지의 역할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서브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직접 간호나 교육자나 상담자나 의뢰자나 역할 모델이나 이건 다 뭐죠? 어디에 해당돼요? 대상자. 그렇죠. 대상자.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네. 자, 그다음 조정자라든가 협력자는 어디에 해당돼요? 서비스 전달. 그다음 뭐 사례 발굴자라든가 지도자, 또 변화 촉진자, 옹호자, 뭐 사회적 마케터 이건 다 어디 들어가죠? 네, 느낌상 이거잖아요. 다들 이렇게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감각 있는 선생님들 다 합격할 거예요. 자, 인구 집단 중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임용을 제외한 모든 지역사회 간호 문제에서의 출제는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예컨대 기업과 같은 것은 어떤 역할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들이. 자, 제가 동급 최강의 시험이라고 보건교사 시험은 진짜 서답형 이전에는 논술형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직접 써야 돼. 근데 그게 아닌 모든 시험은 다 선다형이잖아요. 골라내는 거잖아요. 골라내는 문제에서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은 어떤 역할인지 아래서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를 낼 때 지금 저기 제시되어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되는 어떤 역할인지를 골라내는 객관식 문제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객관식이 아니라 이런 거죠. 써보세요 이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지역사회 간호사에게 가장 친숙하고 오래된 역할로서 지역사회 간호 대상자인 가족, 개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역학적 원칙과 지역사회 간호 과정을 적용하는 역할. 이게 뭘까요? 직접 간호입니다. 직접 간호 제공. 직접 간호 제공자. 근데 이제 항상 고려되는 건 뭐냐면 그럼 만약에 지역사회 간호사의 직접 간호 제공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역학적 원칙이라든가 지역사회 간호 과정을 적용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바이스버sa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키워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여기 보면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하는 거냐 지역사회 간호사가 이렇게 설명하면 간호과정이 제공되는 거다. 간호과정 문제는 안 내도 항상 이렇게 간호과정은 중요한 거예요. 사정진단 계획수행 평가. 자, 한편 대학생들이 캠퍼스 내의 절주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이건 느낌적으로 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변화 촉진자예요. 변화 촉진자. 자, 왜? 어떤 키워드가 있어서? 필요성.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게 변화 촉진자의 역할입니다. 네. 제가 다음 페이지에 써놨을 걸요 아마. 여기 보시면 자,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그들이 변화하도록 동기화한다.
동기화한다. 그런 거. 자, 위에서 이제 여기 직접 간호 제공자는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역할이다.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역할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최선의 서비스를 조직하고 통합하여야 하고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이다. 자, 선생님들 여기 중요한 키워드, 답을 찾는데 중요 키워드는 조직과 통합 또는 정복 누락을 확인해서 보완한다. 이게 뭘까요? 조정자가 되겠죠. 조정자.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역할로서의 조정자는 조정 감시 감독할 때도 똑같이 조정이에요. 조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중복과 누락을 확인해서 잘 재구성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조정과 감시 감독의 차이가 뭔지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조정은 중복과 누락을 확인하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핵심이고, 감시는 뭐죠? 감시는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 감독은 뭐죠? 슈퍼바이징이라고 하죠. 슈퍼비전을 하는 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보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주거나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게 감독이에요. 되게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을. 지역사회 간호사가 대상자를 사정하고 확인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자원을 고려하고 특히 유용한 자원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두고 필요시 연결해 주는 역할. 이게 뭐죠? 의뢰자가 되겠죠. 의뢰자. 선생님들 옆에다가 답은 제가 다 써놨어요. 저는 답 안 써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답은 써놨으니까 답은 확인하시고 지금 잘 들어보세요. 아, 이런 맥락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자, 보통은 여기까지 이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이론 강의 때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역할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오는 역할이냐. 그 근거가 뭡니까? 법적 근거예요. 법적 근거. 위에 얘기했던 지금 뭐 직접 간호 제공자, 변화 촉진자, 조정자, 의뢰자는 다 학문적인 근거고 밑에는 뭐냐면 법에서 그러면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명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오히려 이 밑에 게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굉장히 재밌죠.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높아져 있는 상태. 나중에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제가 적중 영상이 막 나중에 나와요. 그러면 이거 안 나왔는데 선생님들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진짜 나와. 그럼 이제 그거 이제 따가지고 막 적중 영상에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역사회 간호 전체를 통해서 나올 것들은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데 이미 많이 출제가 됐으면 걔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거. 그런 거 들으려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사실. 만약 그냥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냥 동일하게 얘기를 하면 강의를 할 필요가 없고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자, 키워드 도서벽지 지역에 실시된 보건진료소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1차 의료 행위를 한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실시하는 역할 뭐죠? 뭘까요? 답 여기다 써놨는데 보건진료소장,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법에서 나오는 정확한 명칭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입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제가 이거 개정법령 강의할 때 법령 강의 7월 마지막 주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법령 강의할 때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먹여드릴 테니까 완전히 소화하는 걸로. 어떤 단어들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편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작업 및 작업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의 명칭. 이건 뭐죠?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보건관리자입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요 한 페이지로 끝나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상자 중심, 서비스 전달 중심, 인구 집단 중심의 역할을 하나하나 알아두고 특별히 이 부분 사회적 마케터도 출제가 안 됐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자, 마케팅은 보통 상품이라든가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자, 이 사회적 마케팅 내지는 소셜 마케팅, 사회 마케팅이죠. 사회 마케팅은 단순히 서비스를 유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을 확장시키는 데 활용이 되는 게 사회적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손 씻기가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치를 전달시키는 게 사회적 마케팅이죠. 선생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뭐 옹호자라든가 변화 촉진자, 또 여기 조정자, 의뢰자, 그리고 사례관리자, 얘네는 다 근접 시험들에서 국가고시나 공시에서 다 출제됐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그렇게 보시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 보건진료소장 또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보건교사, 선생님들 다 보건교사 되려고 공부하니까 학교보건법 나중에 정확하게 학습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이런 이제 그 간호사들,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명칭 내지는 역할, 근거 이런 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출제자들은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출제자들은 밸리디티를, 문제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령 활용을 아주 잘합니다. 선생님들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문제 다 내놓고 문제의 밸리디티 높이려면 몇 문제 빼버리고 그 법령 관련된 문제를 집어넣어버려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법령들을 집어넣고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포텐셜을 가지신 분들이 출제자들. 그래서 우리도 거기 잘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 법령들의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것들이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제가 충분히 다 비전을 보여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가면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 내용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지역사회 간호 개론 파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그게 뭐냐면 건강 형평성이라고 써놨는데, 건강 형평성을 이야기하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개념 중에 건강권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권. 건강권이 보장이 되는가? 건강은 권리다. 또 건강권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 이제 의료법 같은 데 보면 환자의 권리 여기까지도 확장될 가능성을 봅니다. 환자의 권리를 얘기하면 보통 이제 간호관리에서 얘기하는데 환자 안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익스펜션 해가지고 확장해서 출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가장 기본은 건강을 권리로 본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권리로 보면, 건강을 권리로 보게 되면 건강은 권리인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불건강하다. 이거 뭐라고 하죠? 이게 불평등이잖아요. 건강의 불평등이죠. 자, 선생님들 건강의 평등이냐 건강의 불평등이냐, 만약에 건강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어떻게 할까요? 평등하게 바꾸겠죠. 제가 이거 이론 강의 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 연구해야 되는 게 불평등의 원인이 뭐냐, 또는 불평등의 발생 기전이 뭐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얘도 출제선상에서 놓여있는 중요한 쟁점이에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조금 뒤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면, 원인을 알면 원인을 깨면 되고, 발생 기전을 하면 발생 기전을 조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보시면 이런 문제들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결정 요소 내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강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스 디터미넌트라고 하죠. 헬스 디터미넌트. 건강 결정 요인. 그럼 건강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결정 요인들을 잘 조정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달그랜과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이 건강의 결정 요인에서 아주 중요한 언급과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출제선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뒤에 더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자, 한편 여기 보세요. 누구나 차별이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건 단순히 모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 건강을 권리로 갖는다는 것을 떠나서 뭐죠? 건강 형평성으로 설명이 됩니다. 건강 형평성. 건강 형평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건강 불평등이란 건강에서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차이, 변이, 격차로 정의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HP 2030 같은 경우에 보면 HP 2030에서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건강생활의 실천이라든가 또는 금연율이라든가 또 자살 시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연령 간의 차이가 있다. 그럼 차이가 난다. 이 격차, 디스패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형평성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격차를 줄여야 한다. 맞죠?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한편 위와 같은
위와 같은 땡땡에, 자, 건강의 형평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최근의 건강 행태나 물질적 요인 외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등의 땡땡 요인의 영향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 땡땡 요인은 뭘까? 땡땡 요인은 스트레스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회 심리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사회 심리적 요인이에요. 사회 심리적 요인. 이 선생님들 이제 사회적인 현상들이 대부분 심리학으로 막 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 심리학이라든가 사회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간호학 전공한 간호사들인데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는 자꾸 이런 용어들을 이 범학문적으로 내지는 인터해서 다른 것이랑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쓰는 용어 중에 사회 경제적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사회 심리학 내지는 사회 심리학적 이런 이제 개념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 심리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 일단 기억에 들어가는 용어를 쓰라고 했는데 건강 형평성이고, 자, 나놀드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4가지 결정 요인 뭐예요? 유전적인 요인, 즉 생물학적인 요인, 물리적인 환경, 생활 양식, 보건 의료 서비스. 네. 자, 그 다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설명된 건 뭐죠? 생활 양식입니다. 생활 양식.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라놀드 보고서는 어디서 나옵니까? 건강 증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죠. 근데 물론 이제 지역사회 간호의 개론 파트에서도 이 사람의 보고서는 잘 기억해 둬야 된다. 1974년에 라놀드의 보고서는 거의 건강 증진의 효시, 건강 증진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요. 라놀드 보고서가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나놀드 보고 그 1974년에 캐나다의 보건부 장관이 쓴 보고서로서 그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4가지 결정 요인을 근거로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 보고서가 뭐냐?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 니을에 알맞은 용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심리적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쟁점에서 첫 번째 건강 결정 요인이라는 용어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사회 생태학적 모형. 자, 제가 사회 심리학도 중요하고 사회 경제학적 접근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또 지역사회 간호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사회 생태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회 생태학적 모형은 지금 제가 문제의 근거로 삼은 달그렌과 화이트헤드가 설명한 그 이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론이냐면 이 달그렌과 화이트헤드가 건강의 불형평에, 그러니까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그 결정 요인이 뭐냐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 표를 그린 거예요. 이 표에는 제일 중요한 게 중심부에 뭐가 들어가 있다? 보시다시피 에이지나 섹스, 젠더 또는 헤레디티, 유전적인 요소들이 중간에 들어가고 가장 핵심 원에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자, 첫 번째 뭐죠? 라이프 스타일, 인디비주얼 라이프 스타일 팩터가 영향을 준다. 생활 양식 요인이 이 중간에 있는 가장 핵심 원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 나가니까 소셜 앤 커뮤니티 네트워크, 사회와 그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죠. 지지 체계가 영향을 주고, 거기 더 나가게 되면 이제 3번 항목에 보면 교육도 있고, 그리고 뭐 농업이라든가 음식의 생산, 또 작업 환경, 그리고 리빙 앤 워킹 컨디션, 이거 작업 환경이죠. 생활 환경, 또 뭐죠? 고용률, 실업률, 그리고 물과 위생, 식수 위생, 헬스케어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하우징, 주택, 이런 것들이 다 다기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게 달그렌과 화이트헤드의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편 하단에 에반스와 스토다트는 비슷한 건데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 보통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보시다시피 이 개인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건강의 결정 요인에 있어서 개인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인데, 그 개인의 반응이 사회적 환경이나 물리적 환경이나 유전적 환경 등과 다 관련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헬스케어에 영향을 주는 거. 또 헬스케어와 웰빙, 프로스페리티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자, 마지막에 기억해 보면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유전적 환경이 건강과 기능, 보건의료, 질병 수준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종적으로는 건강 행태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건강 행태가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근데 에반스와 스토다트의 이 이론은 설명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는 뭐냐면 요지는 건강의 결정 요인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특별히 사회적, 물리적, 유전적인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봤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 불평등의 발생 기전. 이건 선생님들 제가 맥에도 따로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제시를 했었어요. 맥 1권에. 이 부분은 좀 읽어가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면 건강 불평등의 발생 기전의 첫 번째, 선택설이라는 건 뭐냐? 선택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선택된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사회 계층이 어디냐에 따라 설명이 된다. 이런 거죠. 최근에와 그런 그 넷플릭스의 영화가 있더라고요. 시리즈였나? 에이트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네, 선생님 공부하시느라 안 보셨을 것 같지만 뭐냐면 이게 계층에 대한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한 그런 영화 시리즈였는데 저도 뭐 그거 계속 보고 있었던 건 아닌데 대충 보니까 그게 사회 계층을 얘기하거든요. 원래 계층이 뭐 1층이 있고 2층, 그러니까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8층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8층은 아예 생활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선택설을 얘기합니다. 선택설. 자, 두 번째. 물질적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주거 환경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이 건강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세 번째 문화 행태적인 요인 이거 뭐예요? 행태의 차이에 의해서 건강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설득이 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자 사회 심리적인 요인 제가 문제로 드린 게 이 사회 심리라는 용어잖아요. 건강 행태나 물질적 요인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 왜? 눈에 안 보이는 심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 같은 거다. 그러니까 쉽게 이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건강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면 악순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심리적인 요인들이 건강 불평등의 발생 기전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기전적 설명입니다. 자,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잠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 이론입니다. 지역사회 간호 이론. 자, 지역사회 간호 이론은 선생님도 지역사회 간호 이론, 건강증진 이론, 역학 이론, 또 가족 간호 이론 이런 이론들은 다 이론이고 모형이잖아요. 제가 이론하고 모형은 누구보다 잘 강의한다고 자부하고 살아요. 네. 근데 이론이나 모형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와닿지가 않고 그게 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오렘의 이론, 그렇죠? 로이의 이론, 예, 또 뭐 버틀람피의 체계 이론 이렇게 각각 모든 이론들을 얘기할 때 그 이론이 구성하고 있는 핵심 개념이 뭐냐? 선생님도 공부를 할 때는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이 핵심 개념에 대한 게 안 잡혀 있다? 그것부터 다시 외우세요. 예. 뭐 다른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문제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핵심 개념이라는 거 처음 봤어요. 예.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것부터 다시 외워야 돼. 그게 외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근거로 어떻게 이걸 파생시켜 놨는가. 예컨대 자 핵심 개념이 첫 번째 이 기본 구조가 있고 그 다음 여기 기억에 들어가는 게 뭐죠? 스트레스 원. 그리고 니은에 들어가는 것이 방어선입니다. 방어선. 그 다음 니을에 들어가는 건 뭐죠? 3차 예방. 자,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이 이 문제 안에서 좀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 보통 강의를 할 때 기본 구조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리죠. 기본 구조 내지는 핵심원, 코어 서클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핵심원이 있고요. 저항선이 있고요. 정상방어선이 있고요. 유연방어선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맞죠? 네. 여기 이제 핵심원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침투했다가 유연방어선 뚫고 정상방어선에서 튕겨나간다. 아이고, 튕겨나갔네 진짜. 네, 튕겨나간다. 또는 완전히 뚫고 들어가서 파괴해버렸다.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현재까지 비껴나간 게 출제가 안 된 게 뭐냐면 여기에요. 이 기본 구조에 대한 이 내용들. 기본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출제한 적 없어요. 제가 볼 때 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파트.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뭘 보는 거냐면 이론을 보통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 이론을 하면 공부를 하면 다
단순히 그 이론에 대한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이 왜 구성됐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그런 거 따질 경향이 겨를이 어딨어, 있다 외워야지. 근데 그렇게 외워가지고 기본 구조도 알고 스트레스원도 알고 방어선도 알고 예방에 대한 것도 아는데, 자, 문제에서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뭐 생리적인 변수다, 심리적인 변수다, 사회문화적인 변수다, 발달적인 변수다, 영적인 변수다, 이런 변수들을 쭉 나열하는 형태의 설명은 매우 어려운 설명이에요. 제가 맥에다가도 뭐라고 써놨었냐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 변수들을 다 나열하지 않고 기본 구조를 설명하시오 하면, 기본 구조는 핵심원과 그것을 둘러싼 저항선, 정상방어선, 유연방어선의 방어선으로 형성된 체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설명도 틀리지 않아요. 그것도 맞고 변수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의 각도가 다 가능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의 문제는 이미 우리가 기억부터 니은까지, 그 다음 니을에 해당되는 용어도 다 썼고, 자, 니은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니은이 뭐예요? 방어선이잖아요. 방어선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뭐죠? 선생님들, 저항선, 정상방어선, 유연방어선입니다. 답을 쓰는 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자, 우리 시험에서 기입형 문제가 가장 어찌 보면 까다롭게 출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너무 뻔한 걸 기입형으로 내면 뭐죠? 점수가 확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기입형 문제에 살짝 애매한 것을 줄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내용들, 스트레스원이라든가 방어선이라든가 뭐 저항선, 정상방어선, 유연방어선,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니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예방이 아니라 그 예방이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나눠질 때 뭐가 1차 예방이고 뭐가 2차 예방이고 뭐가 3차 예방인지를 구분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태풍 피해 후에 지역사회가 재정원하도록 돕는다. 이건 이미 깨지고 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니까 3차 예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근데 이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서는 1차, 2차, 3차 예방에 대한 것을 다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원이 정상방어선을 침입해서 저항선에 도달해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하는 중재는 뭐예요? 2차 예방이죠. 2차 예방. 이게 정확히 교과서적인 그런 그 중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균형이 다 깨졌다? 또 반응이 생기지, 균형이 깨진 거 말고, 균형이 깨진 건 3차 예방이고. 자, 대상 체계에서 어떤 증상, 반응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중재. 이게 뭐죠? 1차 예방이죠. 1차 예방.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자, 여기 한 페이지는 혹시라도 지금 문제를 풀면서 잘 모르겠다면 외우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 기본 구조를 설명할 때 이건 방어선, 핵심원으로 좀 바꿔주시죠. 핵심원. 이론서에서도 계속 제가 기본 구조라고 써놨는데, 핵심원과 이를 둘러싼 세 가지 방어선으로 형성된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선, 정상방어선, 유연방어선,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방어선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 스트레스원이 뭐예요? 인간 내 요인, 대인관계 요인, 인간 외 요인, 체계 내, 체계 간, 체계 외, 이렇게 얘기하죠. 체계 내, 체계 간, 체계 외 요인으로 구분한다. 자, 다 얘네들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제 기존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이런 요소들은 다시 공부를 할 때 얘는 나왔으니까 다시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다른 걸 좀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스트레스원이 세 가지로 분류돼 있다. 그런 것처럼, 자, 예방 단계가 세 가지로 분류돼 있다.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런 방식의 나눠짐이 있으면 문제 안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거지. 이게 몇 차 예방이냐? 이거는 어떤 스트레스원은 스트레스원인데 뭐라고 설명할 거냐? 체계 내냐, 체계가 아니냐, 체계 외냐? 이렇게 이 문제를 내는 게 현재까지 우리가 기출을 보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출제의 방식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반드시 좀 암기하시고 정확하게 가져가시고, 아직 안 나온 것 중에 여기 재구성, 재구성, 스트레스원에 대한 반응을 처리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 안정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지금 이걸 보는데 다 아는 거네. 내가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게 다 이렇게 생각이 나네. 그러면 땡큐죠. 그러면 정말 뭐 고민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느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기존에 암기를 잘 안 했던 것들을 유의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다 아는 거야, 대충 쓱 보고 아는 거야 넘어가지 마시고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근데 만약 그런 학습이 잘 안 된 것 같다면
선생님들 이게 지금이 되게 좋은 마지막 기회거든요. 뭐 마지막이라는 건 사실 시험 때까지 마지막인데 마지막 기회라는 게 잘 백업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잘 몰랐어도 지금 잘 하면 돼요. 지금 잘 익혀가지고 제가 이거 꼭 영역별 문제풀이 하면 꼭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합격하신 선생님 중에 영역별 문품부터 실전 모의고사까지 매번의 시험을 거의 그 80점 만점에 20점을 못 받았던 그렇죠. 그런 선생님이 그럼 거의 못한 거잖아요. 맞죠? 합격했을까 못했을까?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네. 매 시험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일단 썼는데 답을 제대로 쓴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답 쓴 것을 그때는 인증 시스템이 없었는데 직강이었으니까 계속 저한테 제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계속 해설을 하면 다 듣고 해설 자료를 다 외웠더라고. 네. 정말 열심히 봤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해설 자료 이렇게 책처럼 묶어가지고 거의 달달달 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모의고사 볼 때마다 쓸 게 없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변에 선생님들 구경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그랬는데 시험장에 딱 가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전화가 왔어. 교수님 제가 오늘 팔이 아팠어요. 합격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쓸 게 많았다는 얘기지. 네. 팔 아프도록 답안지를 쓰고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는 상태는 전혀 선생님들의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금부터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했으면 이 내용들 중에서 잘 모르겠거나 뭔가 이해가 안 가거나 내가 안 익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좀 가져가시고 확인하면 좋겠다. 잠깐 쉬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